여러분의 치과 주치의 허소진입니다. 사람은 평생 단 하나의 연구치를 사용하는데요.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안녕하신가요? 치아 건강은 먹는 즐거움에 전신 건강까지 좌우하는 만큼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아 건강 제대로 지키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소중한 당신의 치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소진치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턱관절 장애는 턱을 둘러싼 근육, 뼈, 관절의 배열이 틀어지거나 턱관절을 감싸는 근육과 연골, 관절 디스크 등이 손상이 되면 입을 잘 벌리지 못하거나 입을 벌릴 때마다 턱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턱뼈와 이어진 얼굴과 목의 근육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근육이 긴장됨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목의 통증까지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고 손상된 쪽의 턱관절이 잘 열리지 않아서 안면 비대칭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증상들을 모두 통칭해서 턱관절 장애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자로 악관절이라고도 불리는 턱관절은 아래턱뼈, 머리뼈, 그 사이에 관절 원판, 그리고 인대, 주위 근육 등의 근골격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란 요 귀 앞부분에 여기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하고요. 흔히 악관절 장애라고도 하고 두통을 포함한 두경부 통증 장애를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측두 하악 장애 또는 두개 하악 장애라고도 부릅니다. 미국 구강 안면 통증 학회에서는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 및 측두하악 관절 부위와 여러 임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두개 하악 장애라는 용어와 동의어로도 사용되고 구강 안면 부위에서 치아와 관련이 없는 통증이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근골격계 장애와 그의 아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저희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턱관절 장애는 이제 근육 인대에 손상이 왔거나 턱관절 디스크가 이렇게 앞으로 위치되거나 또는 관절 자체에 변형이나 염증이 생기거나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근육 인대 손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턱관절을 움직이는 근육과 인대의 손상은 있으나 턱관절 디스크, 요게 디스크거든요. 요거의 위치는 정상적이고 턱뼈에도 이상이 없는 상태. 요 턱뼈에도 이상이 없는 상태를 근육 인대의 손상이라고 하고요. 턱을 열고 닫을 때 불편감을 느끼긴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 경우를 근육 인대 손상이라고 합니다. 대개 2주에서 1개월 정도의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턱관절 디스크 전방 변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전방 변이는 정상 위치보다 앞으로 전방으로 나와 있는 상태를 전방 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얼굴뼈와 턱뼈 사이에 윤활작용을 해야 할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원래 이 턱뼈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려고 했을 때 디스크가 맞겠죠. 그리고 그 디스크가 눌리면서 입을 벌릴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면 앞으로 빠져있던 디스크가 턱뼈에 걸려서 제자리로 이렇게 크게 열면 턱뼈에 걸렸던 디스크가 탁 돌아가면서 딱딱 하고 소리가 나는 경우와 입을 아무리 벌려도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해 소리조차 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때 얼굴의 근육과 인대 손상은 기본이고 목의 이상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 디스크가 있고 이 디스크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면 이제 관절 원판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디스크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턱이 움직일 때 따라서 턱뼈 위에 잘 위치가 돼 있는데요. 전방 변이가 되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에서도 조금 앞으로 나와 있고 입을 열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쭉 당겨졌다가 다시 이렇게 함께 돌아가면서 딸깍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끼어 있죠. 여기에. 그리고
이렇게 다물었을 때 열고 나서도 이렇게 완전히 끼어서 다물었을 때도 계속 이 위치에 있는 경우 디스크가 그때가 이제 비정복성 전방 변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관절염이 있거든요. 관절염은 골관절 자체에 이렇게 변형이 일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근육과 인대 손상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턱 관절 자체에 이제 염증이 생긴 상태로 턱 관절 자체가 이렇게 뼈의 변형이 일어나고요. 관절 자체의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까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턱 관절 장애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원인으로 이제 단정지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고 대신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단일 요인이 한 가지 기여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 가지 기여 요인이 모든 기여 요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복합적인 이런 기여 요인들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요거를 발견을 하고 제거하는데 그 성공적인 치료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쉽게 살펴보면 턱관절의 원인은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긴장, 불안 그렇게 되면 요 근육들이 경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요 관절도 같이 경직을 하게 되고 윤활 작용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제 턱관절에 서서히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한쪽으로만 식사하실 때 씹는 분들 계시죠. 습관적으로 매번 이쪽으로만 씹으면 여기가 더 빨리 상하고 또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를 악물거나 평소에 딱딱한 음식 오징어나 견과류 이런 거 너무 얼음 깨먹거나 이런 나쁜 구강 습관들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에 이 가시는 분들 그리고 엎드려서 이렇게 자게 되면 턱이 이렇게 눌리게 되기 때문에 턱이 상하게 됩니다. 만성적으로 필요하고 교통사고나 운동에 의해서 외상을 입었다거나 척추 질환이 있는데 그 척추 질환 때문에 그게 턱관절까지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 원인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제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생물학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골격적으로 기형이 있거나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계속 그런 턱관절이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병력이 있다거나 과거에 이렇게 손상을 받았다거나 다쳤거나 그리고 치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턱까지 퍼진다거나 자세가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적 요인이겠죠. 또한 전신적으로 이제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예를 들어 비타민 C, B1, B6, B12, 엽산까지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에스트로겐 부족 이런 것들도 이제 턱관절 질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많이 중요한 게 행동적 요인인데요. 턱관절 장애에 있어서 이 행동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통증이 계속되면 이제 턱관절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는 행동치료 계획을 통해 인위적으로 저희가 조절이나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가장 흔한 게 구강 악습관이겠죠. 이갈이나 한쪽으로만 씹고 삼키거나 손톱을 깨문다거나 입술을 깨문다거나 물건을 깨물다거나 하루 종일 껌을 씹는다거나 턱을 앞으로 내밀거나 뒤로 움직이는 습관이 있거나 혀를 내미는 습관 그리고 과도하게 근육이 긴장을 하고 결과적으로 근육이 피로하고 외상을 입어서 그 근골격성 통증이 턱에도 발생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것을 턱관절 장애를 발생할 수 있는 행동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식사나 영양이 결핍된 식사, 또 음료수나 약을 통해 카페인을 과량 복용하거나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으신 경우에도 턱관절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도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데 신경통이 이제 나비나 수은, 비소 등의 독성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되면 생길 수 있고요. 또 만성적인 진동, 소음, 조명, 그리고 과도한 저희 핸드폰이나 이런 TV의 사용 등도 두통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알레르기 같은 과민성 같은 것들도 이제 이렇게 비염이나 상악동염의 통증을 유발해서 그게 턱관절 장애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저희가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뽑을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갈등이 있거나 직장에서 힘들거나 재정적으로 압박이 있거나
특정 가족, 친구, 의사 또는 약물 등에 심하게 의존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턱관절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이렇게 조금 힘들다 보면 정서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치료할 때도 이제 의사와 환자 마음속에 화가 많거나 하면 의사들에 대해서도 의사의 치료에 대해서도 화가 나서 관계가 나쁘게 될 수 있고 또 근육의 긴장이 아무래도 늘 항상 증가돼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점도 이제 만성 통증 환자에서 좀 흔하게 보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턱관절 장애가 있을 때 성공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정서적인 요인들을 잘 인지하고 환자분이 그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들어주는 것도 일시적으로 이제 장서 장애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의 역학 및 통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인의 75%는 최소한 하나의 기능 장애를 그리고 33%는 최소한 하나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연구 결과가 밝혀졌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인해서도 보면 50% 이상이 이런 하나의 턱관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증상을 호소했고 안면 얼굴에 있는 통증이나 두통도 30% 이상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10대에서 30대로 갈수록 그 빈도와 심도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녀의 비율은 1대3에서 1대9까지 그래서 여성에서 좀 더 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턱관절 장애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을 열고 닫는 것이 불편한 게 제일 첫 번째 증상이고 입을 벌리게 되면 딸깍하는 소리가 나거나 덜커덩거리면서 움직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당연히 이 주위가 좀 뻐근하고 아프실 거고요. 요 목이나 어깨 그리고 머리까지 이제 다 이렇게 뻣뻣하고 결리는 느낌.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세 가지로 모아서 입에 넣으려고 하면 이 세 개조차도 잘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품을 하고 입을 벌렸는데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경우, 편두통이 있는 경우, 그리고 쉬어도 피곤하신 분, 이런 분들이 다 턱관절 장애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턱관절 장애를 어떻게 진단하고 검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턱관절 장애를 가진 환자를 정확히 평가하려면 표준화된 포괄적 평가 체계가 필요하고 미국 구강안면 통증학회에서 작성된 턱관절 장애의 분류 평가 및 치료를 위한 지침서를 따라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서에는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서 턱관절 장애를 진단하게 되는데요. 간이 설문지를 좀 보시면 내가 턱관절을 있는지 없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품을 할 때, 입을 벌릴 때 불편하거나 턱이 움직이지 않거나 벌어지지 않거나 빠진 적이 있거나 그리고 이 주변이 아프거나 치아를 이제 사용할 때 불편하시거나 두통이나 목 통증 그리고 외상을 받았다거나 치료받은 최근에 턱 문제로 치료를 받았거나 이런 점들이 이제 내가 턱관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설문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의 답변을 병원에 가서 다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체어에서 저희가 여기도 이렇게 만져보고 얼마나 벌어지시는지도 자로 재보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아가 치우치지는 않는지 소리가 나지는 않는지 이렇게 턱관절 주변의 근육들이 아프지는 않는지 저희가 다 이렇게 촉진을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검사를 해서 조금 더 추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상당한 기간 이제 환자분과 대화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되죠. 이제 언제부터 그랬는지, 언제 더 심해지는지, 특별한 시간대에 따라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 언제 더 심해지는지, 언제 조금 더 괜찮아지는지, 과거에는 어떤 치료를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과거에 뭐 외상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알레르기라든지 술이나 이런 오용된 물질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다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도 아까도 굉장히 제가 여러 슬라이드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턱관절 장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도 좀 찍어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경조직 영상 검사, 연조직 영상 검사, 그리고 자기 경명 영상 검사까지 찍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리적이랑 행동적 요소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가 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다 물어보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하게 환자의 상태를 평가한 후에 그에 따른 치료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의료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게 턱관절 장애 치료이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 이제 좀 오래 좀 지속된다 싶으면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꼭 방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치료의 목적은 아무래도 증상을 완화시키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있겠죠. 그 방법으로 이제 운동요법, 행동요법, 물리치료, 약물치료, 또 장치치료까지 그리고 수술까지. 수술은 이제 교합치료는 이제 저희가 치아를 이제 갈아가지고 교합을 이렇게 좀 무는 형태를 좀 바꿔드리는 거고, 외과적 치료는 아무래도 이렇게 관절 안에 들어가서 여기를 세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절을 이렇게 잘라내고 이렇게 인공적인 관절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치료들이 있습니다. 먼저 당연히 저희가 가역적인 치료,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치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가역적인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먼저 한번 보고 가시면 뭐 보톡스 치료라든지 스플린트 치료, 뭐 또 턱관절 세정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턱관절 장애는 약물로도 먼저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약물들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턱관절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적인 그런 정서적인 상태에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울제나 뭐 불안제 그런 것들도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요법도 있는데요. 운동요법은 이제 턱관절 주변의 근육을 그리고 턱의 그런 위치나 이런 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요법은 혀의 안정 위치나 그리고 턱관절 회전 운동, 목펴기, 목 관절을 안정 위치에 하는 연습, 목 운동 이렇게 어깨 자세까지 6가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혀를 좀 안정적인 위치에 여러 번 이렇게 두고 호흡하는 운동이 있고, 턱관절을 좀 회전시켜 보는 운동, 목을 좀 펴는 운동, 그리고 목 관절을 안정적인 위치에 이렇게 두고 뒤로 당겨 보는 운동, 양손에 깍지를 끼고 목 운동도 있으시고요. 뭐 앞뒤로 한다든지 좌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뒤로 잡아당기고 동시에 아래로 내려뜨리는 그런 운동. 그런 운동도 좀 해주시면 턱관절 장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하시고 꾸준히 하셔서 이제 더 이제 통증이 없는 범위가 넓어지면 거기까지 하시고 또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가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행동 치료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요. 턱관절 장애는 잘못된 구강 습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저작근, 그러니까 여기 씹는 근육이 여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근육이 다 연결돼 있는데 과활성화돼 있거나 경직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턱이나 혀의 위치나 자세에 대해서 올바른 자세가 뭔지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그 자세를 하려고 항상 무의식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고치고 그런 것을 좀 하셔야 되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았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것도 인지해서 좀 스트레스 레벨을 줄여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재활 치료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기를 유도를 해서 저희가 신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도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이제 턱관절 장애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 저희가 그 교합장치도 쓰지만 물리치료도 가장 이제 흔하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물리치료는 척관절과 경추의 운동성이나 기능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증을 감소시켜서 근육들을 좀 이제 신장시킬 때 이제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근력을 증가시키고 조정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제 교합장치 치료가 있는데 교합장치 치료는 악관절 내장증 및 근막 통증의 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치료이고요. 일반적으로 교합장치 치료만으로 턱관절이 이렇게 확 낫지는 않고 아까 쭉 설명드렸던 물리치료, 행동치료, 약물치료 다 같이 하셔야 턱관절 장애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치는 교합상이라고도 부르고 이외에도 교합간장치, 전형적 장치, 야간 보호 장치 등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장치물이 가철성 수지로 제작이 되는데요. 이갈이와 이상 기능을 감소시키고 치아의 동요도를 방지하고 턱관절의 구조적 관계를 이렇게 교합 관계를 정상적으로 물리도록 이렇게 이동을 시켜줍니다. 또한 한 군데만 좀 강하게 무는 곳이 있다면 그런 교합력도 좀 분산시켜서 저작근의 통증이나 하악 기능 장애를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전방으로 턱이 변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르게 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이갈이를 하여도 아래쪽에 있는 치아들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편편한 면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이런 가역적 치료들을 다 했는데 물리치료, 약물치료, 장치치료 다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비가역적 치료라는 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비가역적 치료는 이렇게 그 치료를 받아버리면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치료입니다. 예, 그 비가역적 치료는 일단 교합 치료가 있는데요. 교합 치료는 교합 조정을 하는 치료 또는 저희가 크라운이라는 그런 보철물을 통해서 또 교합을 좀 변형시켜 준다든지 또는 교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는 없지만 좀 턱관절 장애를 완화시켜 보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적인 치료도 있어요. 외과적인 치료는 이렇게 수술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턱 교정 수술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시술은 한번 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에서 꼭 상의하에 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저희가 턱관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치아 딱 벌리시면 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켜드릴 소진치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